B컷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관심적 포인트입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과연 그의 역할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상승 가능성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의미에서 상당 부분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양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프라이싱은 감히 얘기하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프라이싱이 좀 더 된 것 같고요. 다만 김도환 엄라이즈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유독 밝아 보이십니다. 네, 네. 뭐 장이 그나마 좀 괜찮으면 그렇죠. 이렇게 또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웃고 있지만 또 11월을 대비하면서 계속 웃을 수 있을 것인가? 네네. 이건 또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일단은 11월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예비가 돼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어디에 주목하고 계세요?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사실 올 한 해 딱히 한 시점을 꼽자라고 한다면 대부분 글로벌 투자자들은 11월 달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네. 거진 이제 목전에 왔고요. 따라서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여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현상들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해 보자라는 취지로 나왔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의 소제목은 업사이드 리스크입니다. 네. 업사이드라고 한다면 어쨌든 뭔가가 오른다는 것인데 그게 왜 리스크이냐의 어간에서 들리는 것처럼 금리의 상방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의 강세 압력이 최근에도 높지만 아무래도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갖고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매번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씩입니다. 앞에 대부분 11월 달에 펼쳐지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양한 경제지표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 8개 정도를 개인적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시간 순서대로 중요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뒤에 가서는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시경제지표는 한 달 정도의 타임 레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11월 1일 날 미국의 고용은 10월 달 고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달의 미국 고용은 성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절성이 있다는 것이고 극성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수기 측면에서 10월 달은 예년 평균적으로 꽤 높은 수준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치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10월 달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허리케인이 있었고요. 네. 헬린이라는 허리케인이 상당 부분 경기를 좀 옥죄었다라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항만도저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파업은 되게 짧았지만 그 파업의 후폭풍이 미국을 넘어서 중국까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지표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이고요. 또한 최근에 실업률이 지난 10월 달 보니까 4.1%입니다. 이 정도 실업률이면 거진 낮을 대로 낮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리세션이 온다면 어떤 리세션이 올까? 수많은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게 리세션이 만약에 온다면 서프라이즈일 것이다. 즉 예기치 못한 리세션이 갑자기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것의 전초 선행지표로서 실업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업률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한 미국에서 좀 재밌는 현상이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완전히 온도차가 다릅니다. 제조업 경제지표를 보면 가히 리세션이 왔다라고 무방할 정도로 상당 부분 경기가 안 좋은 측면이고 서비스업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조스럽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네. 차트입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자 미국의 고용과 특히 제조업입니다. 또한 서비스업 고용의 온도차가 좀 다릅니다. 팬데믹 이후에 상당 부분 빠르게 반등을 하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미국의 제조업 고용과 서비스업 고용이 다다랐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완전히 좀 다른 상황입니다. 제조업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은 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상당 부분 횡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개선은 되지만 그게 체감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여전히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미국 경제는 서비스업 경제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 고용의 개선을 발판으로 미국 경제는 호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월마다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의 평균입니다.
4월 달에는 왜 이렇게 급락을 했냐라고 보면 2020년 코로나 때 4월에 매우 크게 하락했던 바이어스가 상당 부분 있는 거고 네. 실제 통계를 보면 2008년도 서프라임 때도 4월 달에 상당 부분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바이어스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겁니다. 파란색은 2000년과 2023년 동안의 평균이고요. 네. 빨간색은 올해 들어서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증감인데요. 네, 네. 4월 달 말고 5월 달부터 한번 좀 볼까요? 5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이제 미국의 고용이 5월 달부터 성수기에 들어간다. 과거 예년 평균에 보면 거의 25만 명 아니면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좋을 것이다. 네. 라고 상당히 기대가 높았죠. 근데 실제로 올해 어떻게 발표됐냐라고 보면 과거 예년 평균에 못 미쳤었습니다. 5월 달에도 그랬고 6월 달에는 그러네요. 크게 어긋났고요. 6월에 특히 좀 격차가 맞습니다. 심하네요. 네. 약간 리바이즈가 됐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못 미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경제 위태롭다. 과거 예년 평균에 비해서 미국의 고용이 올라오는 속도가 현저히 더뎌졌다. 자,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8월 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팽배해 있었고 실제 9월 FOMC를 앞두고서 빅컷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인하해야 되는 것인가가 시장의 컨센서스였죠. 네. 그런데 9월 달에 딱 되더니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예년의 평균보다 훨씬 더 웃도는 상황입니다. 자, 9월 FOMC가 끝나고 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1월 달에는 다시 한번 베이비 스텝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게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컨센서스이고요. 자칫하다가는 한 템포 쉬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미국 고용이 바로미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의 고용 지표는요. 보시면 평균 16만 2천 명이 예년 평균이었습니다. 현재 한 15만 명 정도 선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고요. 따라서 지난 9월 달에 예년 평균을 웃도왔던 이런 신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10월 달에 고용이 나오고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는 더 줄어들 수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쏠림과 반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는 예년의 평균에 비해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온도차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 이제 서비스업이 좋은 게 미국 정부에서 생각보다 재정을 많이 써서 네. 이 공공 부분이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제조업은 이제 공공 부분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재정을 좀 덜 쓴다라는 느낌이 대선 끝나고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썼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서비스업 고용이 꺾이게 되면 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11월 이후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네,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이제 두 가지의 가정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즉 구축 효과가 미국의 서비스업 고용의 이전만큼 정보 부분에서의 고용 개선을 좀 제약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가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는데 실제 미국의 서비스 고용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증가했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제 도소매 쪽이라든지 호텔리아 레저 쪽에서의 기대폭이 높았었습니다. 따라서 물론 재정적인 투여가 상당 부분 고용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기여도 컨트리뷰트가 있냐라고 한다면 크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과거에 7월 달인가 8월 달쯤에는 공공 부분이 상당 부분 높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국의 고용은 기업들의 자생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재정이 뭐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감은 있겠지만 급작스러운 줄임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가정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충격이겠지만 그럴 가정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국 얘기입니다. 공교롭게 동일 시간대로 뭐 새벽이냐 밤이냐에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10월 수출 동향이 발표됩니다. 자, 한국 수출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수출은 좋습니다. 근데 증가세는 좀 더 둔화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계절성을 포함해서 있고요. 따라서 작년 10월과 올해 10월은 추석에 대한 조업일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올해 10월은 헤드라인 속에서 발표되는 전반적인 증가세보다도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조업일수를 감안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실제 일한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을 좀 중요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대미, 대중,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수출과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약간의 미스매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10월 달에는 어떻게 이어질지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10월 달 고용을 보고 FOMC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한국의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고 한국의 11월 달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에도 일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 부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차트는 이제 오른쪽입니다. 한국 수출이 둔화되는가? 둔화된다는 것은 성장세가 좀 더 경감된다는 것인데요. 오른쪽 차트는 경제 지표를 갖고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 콜레이션을 갖고 향후 미래를 우리가 예단해 보는 것이죠. 한국 수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파란색이고요.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수입 물량, 그러니까 대미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 한국 수출의 성장세가 살아있긴 하지만 그 진폭 자체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의 수입 물량의 선행 지표는 어떨까라고 놓고 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최고의 소프트 데이터 서베이 지표죠. 거기에 세부 항목 중에서 수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수입 물량의 또 선행 지표인데 이미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도 수입 지수는 고개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한국 수출을 보면서 과연 미국의 수입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미국의 소득 증가율이나 고용을 놓고 본다면, 또한 자산 효과, 웰스 이펙트를 놓고 본다면 수입이 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근시안적인 경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생각만큼 미국의 수입도 괄목할 만큼 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분기까지의 컨트리뷰트입니다. 지난 2분기에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수입의 기여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다는 것이죠. 더구나 재고가 늘고 있다는 거. 전반적인 성장세는 준수한데요. 네. 세부 항목을 보면 나홀로 미국만의 좋은 흐름이지 미국의 경제가 좋다 그래서 우리 흔히 기대하는 낙수 효과가 상당 부분 글로벌리 스피드아웃 이펙트가 좀 적다, 전이 효과가 적다라는 것이 여전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발표하는 3분기 GDP에서 과연 수입이 얼만큼 진폭이 있을 것인지, 또한 늘어난 재고는 얼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가 미국의 3분기 GDP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거 GDP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9월 말에 이제 GDP하고 GDI 관련된 리바이스가 되면서 맞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던 소득은 안 늘고 GDP만 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게 해소가 됐잖아요. 일단 확정치로만 보면. 맞습니다. 그럼 3분기에도 잠정치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네. 사실은 데이터가 뭔가 잘못돼. 예를 들어 저축률도 거의 2배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리바이스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3분기 확정 잠정치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네.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전 탁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네네. 9월 말 데이터가 나오고부터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게 네. 경기가 훨씬 좋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 GDP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나라의 경제의 대부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GDP는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거시경제이다 보니까 레그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시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중국도 아니고 미국이 최근에 GDI와 GDP의 리바이즈를 통해서 실제 2년 전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또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상당 부분, 이건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건데요. 잘 경기가 아시겠지만 나쁘다는 게 완전히 다 아닌 걸로 맞습니다. 결론이 났죠. 네, 그동안 네. 우리는 무슨 데이터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네. 있었던 거지? 내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허탈했는데요. 그래도 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리바이즈 될 거 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으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짧은 경험에서 소개해 보면 미국의 고용이 과거에는요 0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숫자가 안 찍혀서 이거 뭔가 오류인가 할 정도로, 하지만 그때 시장은 반응을 했거든요. 그 뒤에 리바이즈가 됐죠. 그런 것처럼 이번 GDP도 설사 나중에 리바이즈 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발표되는 속보치에 상당 부분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가 어느 통계를 믿어야 되는 것은 잠시 차치하고 수익과 재고의 성장세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속보치 나오면 다음에 잠정치 나오고 확정치 나오는데 맞습니다. 잠정치는 11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오는데 네. 그게 약간 대선 결과 때문에 바뀐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 혹시 어떻게 보세요? 미국도 통계 마사지를 네네. 전혀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사실은 뭐 마음 같아서는 노코멘트 하고 싶지만 네, 뭐 미국이니까. 네,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중국을 갖고 우리가 통계 허상, 통계를 믿을 수 없다, 통계 크레딧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참 오래 살다 볼 일이죠. 미국 갖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이 이 기준치를 바꾼 데는 여러 가지 근간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인구수가 상당 부분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을 기반으로 미국의 소득과 세금 체제가 바뀌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뀔만 하다는 것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결과만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낯설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를 놓지 않고서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중에 잠정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또한 미국의 대선 결과에 자유롭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머리 하시면서 이벤트들을 정리를 하셨고 이게 네. 시간차이기도 하지만 중요도 맞습니다. 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 대선을 앞으로 빼지 않고 한 3위 정도의 맞습니다. 위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벌써 한 4년 됐죠. 4년 전에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한 달 전에 참 이슈몰이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 또 느꼈던 거는 또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 느낌은 4년 전과는 미국의 언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세상은 모르죠. 하지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즉 미스터 마켓은 가장 스마트하다라는 가정을 깔고 놓고 본다면 자금의 미국 달러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금리의 상승은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가 익숙한 사람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선거인단을 꾸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경합주 7곳이 매우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박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베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도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잣대라는 의미에서 의미는 있고요. 이번에는 박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재검토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간인가요? 간밤에 제가 워킹 페이퍼를 하나 봤는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또다시 선거의 결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또다시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좀 주목해보죠. 정책을 주목해보면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또한 공화당이 되건 아니면 민주당이 되건 반중 정서는 좀 더 확대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나의 타이밍이고요. 토픽이고요. 네. 또한 주식시장이 늘상 그랬던 것처럼 혼탁하다,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경감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대선뿐만 아니고 의회의 레드웨이브, 스왑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의회가 양분돼 있죠. 하지만 공화당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되고 레드웨이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정책의 드라이브가 세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4년 뒤에 있을 그 모든 것들을 사실 한두 달 아니면 더 짧게는 2, 3주 안에 다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불렀던 이유는 이번에 참 재밌는 게 트럼프가 되면 감세로 인해서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이 높고 해리스가 되면 재정 적자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누가 되더라도 디폴트는 무엇이냐? 4년 동안 있을 금리 상승에 대한 프라이싱이 대선이 끝나고 상당 부분 빠르게 한 2주 어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상승 가능성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의미에서 상당 부분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미 다 오른 거는 아닐까요? 어차피 누가 되든 금리가 오르는 거라면 네네. 모든 이제 그 금융시장의 가격은 선반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FOMC가 끝나고 정확하게 금리가 60bp가 올랐는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선반영했다는 원칙적으로 거죠. 하면.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거여서 네네. 대선이 끝나면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네.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의회의 양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프라이싱은 감히 얘기하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프라이싱이 좀 더 된 것 같고요. 다만 의회도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원과 하원이 만약에 공화당으로 레드웨이브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오름폭이 좀 더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무슨 랠리하는 걸, 그러니까 유세하는 걸 봤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해리스나 바이든 정부처럼 재정을 막 쓰지 않을 거고 네. 재정 적자를 3분의 1 이상 줄일 거다. 네. 심지어 디파트먼트 이피션시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 재정 적자가 많이 주는 건데 감세가 있어도 네. 만약에 레드웨이브를 반영하는 거면 오히려 금리가 이제는 정말 재정 적자 없겠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세요? 어. 금리는 거의 오른쪽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되는가 반에 지금보다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석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오른쪽의 차트에 보시면 물론 공약이 100% 이행될 가능성도 또 사실은 하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기 전이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에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재정 적자의 확대 수준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보면 거의 7조 달러, 3.5조 달러. 따라서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감세 이면에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재정 적자에 대한 확대가 어떻게 보면 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트럼프가 되건 해리스가 되건 그 오름폭에 온도차는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놓고 보면 이전보다 좀 더 오를 수 있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분 많이 반영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10년물 금리가 이제 4.3%에 거의 육박하니까요.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름폭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 차트입니다. 이번에 뭐 애리조나, 조지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뭐 위스콘신 뭐가 중요하냐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관전 포인트죠. 또 새벽부터 난리 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합주가 언론에서 우리 언론이 아니고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4년 전에 제가 트럼프를 주창했기 때문에 확실히 온도차를 느끼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확실히 트럼프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모습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주는 되게 바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여차저차 그거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각각 분석도 하기 전에 FOMC가 또 열리죠. 이틀 만에 올려집니다. 네,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답안지는 다 있겠죠. 그리고 약간의 변수에 따라서 그냥 퍼즐 맞추기에 좀 들어간다라는 개인적인 소견도 있는데 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가 좋을 것 같습니다. 25bp 금리 인하입니다. B컷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관심점 포인트입니다. 경기가 과연 좋아지는 것인가? 뭐 경제지표 보면 좋아지죠. 하지만 과연 좋아진다라고 맹시할 수 있을 정도인가? 서프라이즈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뭐 그런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FOMC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매우 중요하고요. 9월 FOMC 의사록에서 깜짝 놀랐죠. 처음에 얘기했던 손들었던 한 명의 이사가 아니고 꽤 다수의 의사들이 소수 의견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 그만큼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파월 의장이 했다는 것인데 파월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50bp 금리 인하도 없었을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의 과연 그의 역할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FOMC가 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또 중립금리입니다. 제가 내년도에 보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의 기준금리의 상단과 중립금리의 상단이 언제 크로스 될 것인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내년 아마 상반기 말쯤이나 아니면 정말 늦어도 3분기에는 크로스체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시장이 참 얘기가 많겠죠. 금리 인하를 내린 지 1년 됐는데 다 내렸다. 아니면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견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전초전에서 12월 FOMC의 뚜껑이 열리기 전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입니다. 연준은 이례적으로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중립금리를 올리고 있죠. 보시면 어떠세요? 이 다음 12월 달에 연준의 중립금리는 대부분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3%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구나 네. 지금의 시장금리의 상승을 놓고 본다면요. 그렇다면 중립금리 3%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레드웨이브가 된다면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좀 더 재정을 좀 적게 쓰고 민간의 활력도를 위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겠다. 물론 좋은데요. 뭐 딴지를 거는 건 아니지만 경제학자가 볼 때는 3%의 비용을 감당하고 민간이 살아나려면 어떤 몰핀을 줘야 될까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가 얘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된다면 매우 맞겠지만 실제 코스트가 높아지는 금리는 코스트이거든요. 그래서 3%의 코스트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3% 이상 아니면 잠재 성장률이 2% 중후반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과연 그러면 좋겠지만 민간의 홀로 힘으로써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장금리의 상승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프라이싱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로 보면 네. 뭔가를 준다라고 해도 그게 임시방편일 뿐 네.
본질적인 효과가 되는 건 아니다에 대해서는 네. 부정적인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 해석한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폴리스 믹스라는 게 있죠. 전 여전히 미국 경제는 폴리스 믹스가 그 가감이 좀 있을지언정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하모니가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련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 부분의 엔진을 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견고한 또한 강건한 미국 경제가 지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지금 네. 시중금리가 4%가 넘는데도 투자를 잘하고 경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중립금리 3%라는 얘기는 어쨌든 3%가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적정금리라는 얘기인데 이론상, 네. 중립금리가 3%가 되는 게 투자를 덜하게 되는 논리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미 시장 금리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그럼요.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런 거죠. 미국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모든 섹터에 모든 산업에 다 투자하고 있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미국은 투자할 때는 좀 더 쏠림이 있고요. 따라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드리블이 무엇이냐, AI 붐을 일으켜서 상당 부분 드리블하는 곳에 투자가 여전히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투자는 기대 수익률의 함수이지 않습니까? 결국 기대 수익률이 높아가기 때문에 연준의 중립금리가 3이 되건 3.5가 되건 좀 과히 얘기하면 4가 되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부분들의 투자가 과연 전방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일반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경제나 주식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의 포션이 크니까 아, 그렇죠. 투자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뭐 뱅세븐 미국 얘기하시는 사람들의 거죠. 생활까지 네. 걱정하는 집 방송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시안적으로 보면 결국 투자 방송이고 M7만 잘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막 크게 봐서 나스닥 100 정도. 그렇죠. 네. 나스닥 100만 갖고 가면 우리 부를 이루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 글쎄요. 투자는 저는 연속성 있게 계속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물론 짧은 시간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실제 실물 경제가 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월스트리트냐 메인스트리트냐 그 갭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네. 연속성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상당 부분 부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볼까? 저희 한 10분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네, 그럼 거꾸로 하겠습니다. 네. 7번부터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7번이 금통위가 뭔가요? 또 중요하니까요. 네. 한국 금통위에 대한 부분 들여다보겠습니다. 금통위는 고민이 많죠. 그걸 느끼는 게 뉴스플로우상의 총재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멘트를 얘기한다는 것은 시장과의 소통을 원한다는 것이고요. 자, 살면서 대화가 힘들죠. 왜냐하면 들어주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 인내심을 갖고 얘기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대화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는 네. 참 강건하게 재밌게 삶을 살 건데요. 네. 그렇죠. 대화가 가끔 안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 매파적 인하 이후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받아보니까 약간은 당황스럽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분기 GDP가 이럴 수가. 플러스 최근에 나오는 또 수출 경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1월 달에 금통위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수출 경제 전망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14711의 수출 경제 전망을 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내년이겠죠. 대부분 내년에 경고할까라고 본다면 올해보다 좀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11월 달에 금통위가 연속해서 인하하는 것과 해가 바뀌어서 인하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크리티컬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총재가 시장과의 소통을 좀 해야 될 건데 그게 네. 여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본분을 잃었다는 얘기도 많았죠. 교육 얘기도 하고 부동산 얘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한번 백투 베이직 초심으로 돌아가서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매파적인 인하 그러니까 인하는 했지만 그 뒤로는 상당 부분 지켜본다고 했는데 자금의 상황에서도 지켜볼 수 있는 것인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최근에 우리가 가장 우려 섞인 거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네. 물론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얘기한다는 게 가계부채이지 환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총재 외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환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본인도 신경 쓸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행이 환율을 컨트롤하는 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뭐 그럴 수도 보유고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것의 왼쪽 차트에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도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차에 장기 자금이 반응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체감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차트인 것이죠. 미국과 한국처럼 10배 이상의 경제 규모가 나는 국가에서는 금리차 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럼 뭐 갖고 움직이냐고 봤더니 미국과 한국의 주식의 상대 강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나오니까 지난달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의 주식의
상대 강도를 보면 미국이 월등히 높아졌다라고 해서 그때 9월 FMC 이후에 워낙 강세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따라갈 것이냐, 이번에 상대 강도가 과연 틀릴 것인가, 아니면 원화는 다시 한번 약세가 될 것인가라고 하지만 한 4주 어간이 지났는데 답은 나왔죠. 결국 상대 강도에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오늘 뒤에서 뭐 한국의 삼성전자의 초격자에 대한 지위, 더 나아가서 한국 증시의 반등이냐 반전이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겠지만 환율 시장만 놓고 본다면 원화 약세 압력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금통위에서는 금융시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아니면 그가 얘기하는 과연 동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동결을 한다면 과연 가격 변수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액션을 취한 다음에 미국은 한 번 더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가 한 번 더 나타나 있다는 것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참 많고 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인하해야겠죠. 하지만 전후 상황을 감안해 보면 또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이슈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일단은 중간 점검 느낌으로 어쨌든 이런 주요 이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물론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는지는 지금 짚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전략 조언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제목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사이드 리스크를 좀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되던 프라이싱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가 되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가 정말로 해를 넘겨서 과거 4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상당히 불확실성이 된다면 그것은 모든 가격 변수는 오를 수 있는데 주가만 내려갈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 측면에서. 어쨌든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선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된다는 것을 맞추기보다도 그의 공통분모를 놓고 봤을 때 금리의 상승 압력이 이번에 좀 높아 보인다. 그러면 미국 금리의 상승 압력은 결국 달러의 강세 압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고 다음 달 월 말에 있는 금통위에서도 상당 부분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 원화는 연말까지도 약세 압력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전망으로 깔고 외국인을 보던 아니면 수급 주체를 보던 아니면 각각의 전략을 비던 그 부분을 좀 보자. 업사이드 리스크, 미국의 금리, 한국의 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은 사면 안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약간 부정적인 임팩트가 클 것 같고 그럼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뭐 미국 증시가 되던지 아니면 뭐 예를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으로 바뀔 텐데 자산 배분 차원에서 향후 한 2달 정도 그러면 어떤 관점이 좋을 것 같으세요? 향후 2달을 차치하고 제가 한 2, 3년 동안에 한 자산을 계속 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금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뷰는 여전히 연말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해가 바뀌어도 금에 대한 포지셔닝은 상당 부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위험 자산들을 이제 놓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쉴 때 쉬고 또한 갈 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되게 홈탁한 상황이니까 다 보고 나중에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비교 여류에 있는 한국 주식, 비교 우위에 있을 미국 주식에 대한 상대 강도가 올해 내내 포트폴리오에 상당 부분 자리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10이 있다라고 했을 때 비율 측면에서 그러면 금과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의 비율 어떻게 나누시는 게 좋다라고 지금 당장 만약에 비율을 설정한다면 지금 떠오르시는 비율이 있을까요? 당장 물어보는 것은 얘기한다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보면 저는 금에 대한 비중을 절반 이상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는 좀 더 포지션이 높게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러니까 금은 5 정도, 미국은 4, 한국은 1 정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리가 원래 많이 오르면 금이 사실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캐리가 점점 적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원래 강세일 때는 금이 안 올라야 되는데 최근에는 달러 강세일 때 같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와이즈로는 금이 매우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왜냐하면 금은 보통 대체 자산이라서 5씩은 잘 안 가져가거든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괜찮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자산, 캐리에 대한 매력도의 경감 등등을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 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금을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가를 놓고 보면 글로벌 큰손인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 부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금을 뭐 어느 정도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율을 굳이 5, 4, 1로 들었던 것은 그만큼 금에 대한 매력도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상당 부분 각인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고요. 또한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는 뭐 어닝에 대한 연속성도 그렇고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비율을 설정을 하시되 오늘 이슈를 사실 뽑아오신 게 저희가 8개를 아직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가져오신 건 8개잖아요. 네. 이 비율을 대폭 수정을 한다면 이 변수 때문일 것이다. 네. 라는 관점에서 하나 뽑아주신다면 뭘 뽑으시겠습니까? 늘상 그렇지만 이제 틀릴 가능성과 그거에 대한 이제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전제로 해서. 네,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대부분 했는데요. 이 5번째 중국의 10월 수출입 데이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볼 때 제가 신뢰하는 모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 경제가 반등이냐 반전이냐. 반등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반전이라는 것은 추세를 갖는 것인데 반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폐가 있다. 반등 정도에 국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정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숫자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먼저 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초전으로서 중국의 10월달 수출입이 한국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얼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1분기의 핵심은 중국일 것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바로미터로서 중국의 수출을 보자. 만약에 중국 수출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다면요. 네. 여전히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중국을 볼 때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빼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년에도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키가 중국의 10월달 아니면 11월달 수출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슈를 네. 너무 안 다루면 아쉬우니까 지금 저희가 못 다룬 게 G20 정상회담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간단히 네네. 좀 짚어주실까요? 네, 불프죠. 네, 불프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지표에서 보면 올해도 불프에 대한 기대가 좀 있긴 합니다. 여전히 소비는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 세대 간에 많은 문화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쇼핑 효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피부적으로 와닿을까라고 보면 결국 가장 1차원적으로 그럼 한국이 미국에 무엇을 수출하지? 그것을 일단 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차트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많고요. 근데 지금 온라인이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기대하는 식품이라든지 또 화장품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미국 주식은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고요. 굳이 한 단계 점핑을 해서 한국 주식이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보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 품목 중에서 포지셔닝이 매우 높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관련된 또한 화장품 관련된 것들의 추이를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8가지 이슈 중심으로 11월에 어떤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는지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까지 짚어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1부는요. 김두원 업라이즈 MFO 총괄 이코노미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